여러분께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신 걸 보면은 유압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적은데 유압술 쪽으로 설명 듣고 오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나의 증상을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게 유압술일지 감압술일지 약간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유압을 함으로써 아래 윗마디에 추가적인 부하를 줄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구조를 비정상 구조로 바꾸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압술은 골 절제를 최소한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유압술보다 수술에 대한 육체적, 신체적 부담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치료하는 기준과 유압술을 치료하는 기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뼈가 아프면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신경이 아프면 감압술만 하면 됩니다. 신경만 안 눌리게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유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가 뼈가 아픈 건지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건지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제가 잠깐 강의로서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허리 운동과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물어보시면은 물음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약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허리 통증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헷갈리는 이유의 제일 큰 이유가 우리가 관용적으로 허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라고 생각하는 허리띠가 둘러지는 데를 허리라고 보기도 하고 엉치라고 보기도 하고 허리뼈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가 돼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디가 불편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강의 드린 적 있지만 약간 내용을 보완해서 약간 허리 통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허리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압술, 협착증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압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신 걸 보면은 굳이 유압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유압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적은데 유압술 쪽으로 설명 듣고 오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나의 증상을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게 유압술일지 감압술일지 약간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 실은 매우 적고요. 유압술을 치료할 때의 수술의 적응증과 감압술을 치료할 때 수술의 적응증은 매우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압술은 척추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치료고요. 유압을 함으로써 아래 윗마디에 추가적인 부하를 줄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구조를 비정상 구조로 바꾸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압술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감압술은 골 절제를 최소한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유압술보다 수술에 대한 육체적, 신체적 부담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치료하는 기준과 유압술을 치료하는 기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유압술이 필요한 증상인지 만약에 잠재적으로 치료를 하신다면은 감압술이 필요한 증상인지를 한번 구분하는데 참고로 삼아 보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픈 부위를 구분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뼈가 아프면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뼈가 아프면 뼈 자체에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는 감압술로 해결이 되지 않겠죠. 신경이 아프면 감압술만 하면 됩니다. 신경만 안 눌리게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유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뼈가 무너져 내리면서 신경이 눌리게 하는 아주 드문 경우에서만 신경 증상과 동반된 허리 통증을
유압술로 치료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뼈 자체가 눌려서 허리 자체가 아프신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만 유압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고 나중에 아플 수 있으니까 미리 유압술을 하시는 형태의 선택은 조금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의 적응증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압술을 할 때 척추 수술을 결심하는 것과 유압술을 할 때 척추 수술을 결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가 뼈가 아픈 건지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건지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제가 잠깐 강의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뽀미님, 허리 통증 말고도 정형외과 전반에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톡톡님이 질문 주셨네요. 협착증으로 진통제만으로 조절하고 처방받고 계신데요. 장기적으로 괜찮으실까요? 협착증의 진통제 중에서 소염제 계열이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위장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에서 옛날 데이터에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정확히 분류니까 거의 소염제였다는, 옛날에 제가 그런 걸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소염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건 신장, 위장, 여러 가지 면에 상당히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염제 계열의 진통제를 오래 드시는 건 매우 안 좋고요. 그리고 소염제 계열의 진통제가 아니더라도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원래 활동량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진통제로 통증만 좀 줄이면서 활동량이 줄어들어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님이 진통제를 드시면서 원래 내 나이 평균의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하실 수 있으시다면, 소염제 계열의 진통제가 아닌 상태에서 드실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통제 위주로 치료하면서 내가 원래 내 나이 평균에 원래 다녀야 되는 동년배보다 활동량이 왕창 줄어든 상태라면은 그건 덜 아픈 게 아니라 몸이 훨씬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거는 내가 안 아프니까 병원에서 약을 주는 거니까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통제를 드시면서 활동량을 늘려 보시고요. 그리고 진통제는 평균적인 통증은 내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약을 써서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약을 쓰시는 건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평균적인, 수술 직후 말고요, 평균적인 통증을 진통제로 조절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쓰셔야 한다면은 내가 평균보다 훨씬 더 아플 때만 진통제를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걸 구별해내려고 노력하시는 거가 재활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진통제를 안 쓸 때 그럼 평균적으로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활 습관에서 뭘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찾으셔서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내 몸의 추세도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추세적으로 통증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 보행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계시면은 그건 결코 정당한 치료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게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데,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을 달래서 더 큰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 않는 편이고요. 진통제를 3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는 저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한테 진통제 처방해서 저 3개월 안 먹을 겁니다. 3개월 먹어야 된다면 뭔가 다른 수를 저는 제 스스로 찾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허리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에 잠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허리가 아프신 게 아니시면은 유압술은 안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럼 일단 어디가 아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허리가 아프지만 허리뼈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신경이 눌려서 허리 부근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경통과 허리뼈 자체의 통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허리뼈가 가운데 저기 보이는 네모난 거 여기가 허리뼈잖아요. 여기가 허리뼈잖아요. 허리뼈는 실제 의외로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몇 센치 안 됩니다. 따라서 허리 자체가 아플 때는 한 가운데가 아프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허리를 삐끗하고 나면은 일어서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아픈 건 한 가운데가 아픕니다. 우리가 머리 감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은 오래 숙이고 물건 들고 허리가 아프면은 한 가운데가 아프지 양쪽으로 치우쳐져서 안 아프거든요. 즉 허리뼈 자체의 통증은 한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한 가운데가 아프면 허리뼈가 아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양쪽, 엉치라고 부르는 엉덩이 쪽이라고 부르는 양쪽, 제가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은 허리띠 선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엉덩이 가운데에 걸치는 사람은 없겠죠. 허리띠는 엉덩이 윗단에 걸쳐서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엉치에 끝나는 부분쯤에 보통 벨트가 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델들이 입는 뭐 특별한 옷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선에 닿아 있으면서 양쪽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은 엉치가 아프신 거고, 이런 경우엔 신경통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물론 후관절 통증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건 환자 상대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가능성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의학은 원래 나열식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뭔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여러 가지 정보를 나열하거든요. 에러가 없기 위해서. 임상의사들은 환자를 볼 때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가능성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환자분들이 그 정보를 그대로 보게 되면은 뭐가 얼마나 더 많은 빈도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편집해서 이해해서 자기 몸 상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가장 다빈도의 원인 정도만 아시는 걸로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오해가 적어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더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엉치 통증은 환자분들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신경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거는 신경통, 엉덩이 쪽이 불편,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편한 건 신경통 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리까지 쭉 내려가는 건 신경이 눌리는 통증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한 가운데가 불편한 허리뼈가 아픈 거고, 디스크 내부에 손상이 있어서 그런 거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편하시면은 이거 자체는 내가 신경이 눌려서 불편한 걸 수 있겠다. 특히나 다리까지 내려간다면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맞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게요. 뭐 할 때 아픈지를 구별하시면은 대부분 7, 80%의 진단은 정확하게 내려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환자분들이 뭐 할 때 아프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부위가 불편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 자세를 변화할 때 아파진다. 이건 뼈의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뼈나 디스크의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허리는 힘을 받는 관절입니다. 척추는 힘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뼈가 무너져 내리고 뼈가 깎여 있으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증가할 때 아프겠죠?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면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에 아픕니다. 어르신들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려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서 어떻게 하면 허리에 무릎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서 일어날까 고민하면서 일어나시는 거 아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허리뼈 자체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세 변화가 힘듭니다. 자세를 변하고 나서 아픈 거는 뼈의 통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편이고요. 뼈 자체의 통증이면 자세 변화가 힘듭니다. 이를테면은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허리가 많이 무너지신 분들은 앉아서 한 2, 3분 지나면 1분 안에 제대로 못 앉아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안 됩니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허리에 힘이 증가하거든요. 일어나는 게 잘 안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세 변화 시 주된 통증이 나타나신다면은 이건 뼈에 통증이 있는 요소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는 똑같이 체중을 받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자세 변화 시 아픈 게 주되시다면 뼈의 통증 내지는
디스크의 최근에 생긴 상태 변화랑 민감하게 연관을 지으시는 게 맞고요. 걸을 때 아파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걸을 때 아프면 뼈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걷는 동안에는 허리의 하중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앉았다 일어날 때는 상체의 체중이 허리에서 상체 전체 체중을 매개하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받는 힘이 큰데요. 일반적으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게 되면은 허리의 하중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불편해지시는 거는 대부분 신경성 통증입니다. 신경성 파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걷다 보면 오른쪽 엉치가 저리고 오른쪽 엉치 쪽으로 아프다. 이건 대부분 신경성 통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뭐 할 때 아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있습니다. 단정적인 아닌 건 아니지만 자세 변화 시 아픈 게 주되지 않으시고 한 가운데 쪽에 아픈 게 주되지 않으시다면은 유압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은요, 감압술은 하다 안 되면 유압을 할 수가 있는데 유압은 하다 안 되면 감압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열어서 하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등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다 뗐다가 꼬맵니다. 근육 기능이 완전히 날아가거든요. 그 근육들이 완전히 날아가는 아주 많이 저하가 됩니다. 특히 열어서 하는 유압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열어서 전신마취로 유압하는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80% 이상의 의사들이 수혈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출혈량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제가 협착증 치료를 할 때 감압을 적절한 시기에 해줘야 되는 게 몸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크기로 수술을 해버리면 몸이 늙어버립니다. 노화를 막기 위한 수술이 노화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술을 신중하게 그러니까 감압술, 내시경 감압술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술 자체가 몸의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몸의 부담이 큰 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노화로 다가가게 됩니다. 몸이 확 늙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감압술로 해서 활동량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감압술 개념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방성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많이 다운시키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수술의 적응증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감압술 위주로 치료 받으시는 게,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신마취 안 하고 열지 않는 형태로 치료받은 것들, 그런 옵션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그 100세 시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방향 쪽으로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좀 더 노후를 안정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법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골 손상을 매우 줄이면서 치료하는 방법도 점점 더 많이 가능해지고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네요. 제가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가 얇은 여성분들이 허리 디스크에 더 취약한가요? 막 비만인 허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허리 들개가 두꺼워야 허리 디스크에도 나름 좋은 영향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렇게 더 중요한, 제가 환자분들 언제나 말씀드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덜 중요한 거 가지고 또 우리 덜 중요한 거에 현혹되시면은 성과가 없으실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걸 판단하시고 그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너무 가늘면은 보통 너무 마르신 분들은 근육량도 적으세요. 근육량도 적기 때문에, 너무 가느신 분들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그 근육량이 적어서 코어도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로만 봐서는 허리가 너무 가느신 분이 허리 디스크에도 나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메인 요소가 아닙니다. 메인 요소는요, 기본적으로는 코어가 언제나 힘이 잘 들어가 계신 분들이 언제나 훨씬 더 허리를 잘 쓴다. 이 코어가 힘이 잘 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맨날 드리는 설명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린 동물적인 감각으로 압니다. 누가 저를 밀려고 하면 전 배에 힘을 주거든요, 반사적으로. 왜요? 배에 힘을 안 주면 내가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배에 힘을 빼고 있을 때 내가 밀면 내가 더 다칠 것 같죠. 평소에,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도 다 흔들림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평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게 습관이 되어 계신 분들, 평소에 코어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 계신 분들은 허리를 당연히 덜 다치게 됩니다. 허리에 손상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껍데기로선 전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밀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상의 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제나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전만 상태가 잘 유지가 되려면 코어 힘이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른 자세가 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없는 거라고요.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슴을 피래요. 팔을 써서 가슴을 핀 거는요, 팔로 다른 일을 하는 순간 어깨 무너집니다. 그럼 가끔씩 가슴 피는 게 스트레칭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팔 근육을 쓰지 않고 등을 펴야 됩니다. 척추 기립근이랑 견갑골 주위의 근육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팔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을 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등이지, 팔을 써서 등을 피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팔을 쓰는 순간 등이 굽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지속 가능하게 그 허리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언제나 코어에 힘을 주는 습관이고, 그걸 좀 더 배양하기 위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만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뽀로뽀로미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정형외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젯밤부터 왼쪽 발등 왼쪽 부분이 침으로 꼭꼭 찌름이 나서 자다 깨거나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초의 신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형외과적인 영역에서 보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맞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요, 왼쪽 발등 왼쪽 부분이 불편하신 게 위쪽과 아래쪽과 연결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쪽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허리에서 생기는 신경통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시고요. 지금 왼쪽 발등 부분이 침으로 꼭꼭 찌른 느낌, 위쪽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면은 국소적으로 다리 쪽에서 어딘가 뭔가 좀 눌렸을 가능성이 좀 있으시고요.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가능성이고, 또 나머지 가능성들은 너무 예외적인 가능성들이어서 이 상태가 얼마나 반복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강도에 따라서 의심을 하지, 보통 의사들은 어떤 증상을 봤을 때 그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사람 몸은 수학이 아니고 의학은 통계 위에, 나열식 학문에다가 통계 위로 쌓아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은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매우 현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의학 정보를 공부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열되는데 뭐가 더 많은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계속 가장 걱정되는 것들로 조합을 해가지고 막 걱정을 막 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언제나 임상의사들이 결국 좋은 임상의사가 되는 거는 확률이 높은 것들 간에 우선순위를 잘 연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낮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이 저리고 그런 게 아니시라면 며칠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감각 이상 같은 건, 피부신경이나 감각 이상은 누구나 잠깐씩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지속이 되시거나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그때 뭐 병원 진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님이 질문 주셨네요. 30대 중반이시고 4개월 전 무거운 짐 들다가 삐끗한 이후
허리 불편감, 우측 허리 저림, 앞으로 숙일 때 약화, MRI상 아주 경미하게 디스크 튀어나온 것 외 특이 소금이 없습니다. 현재 다리 저림은 없고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 불편함이 악화되는 느낌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헬스 중량 운동해도 될까요? 마른 체형입니다. 뭐 실질적인 질문이시고 요 정도시면 환자분이 이분은 자기 관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통 그걸 가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는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실 것 같으신 분한테는 관리를 잘 못하실 것 같은 분 용어로 설명해야 되고요. 어떤 분은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은 분한테는 관리를 잘 하신 분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은님은 관리를 아주 잘 하실 것 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 할 때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어느 부위가 아프고 뭐는 안 아파지고 뭐는 좋아졌는지를 이 짧은 문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하시는 분은 대부분 관리를 잘 하세요.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려도 관리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 어쨌든 환자분이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4개월 전 무거운 짐 들다가 삐끗하면서 허리 불편감이 생겼다. 그럼 무거운 짐 질다가 허리에 힘이 과하게 갔을 때 손상이 있으셨던 건데 우측 하지 저림이 있었다. 그럼 신경 자극 증상이 있었던 거겠죠. 앞으로 숙일 때 악화. 디스크의 압력이 커질 때 저림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MRI상 근데 MRI를 찍어봤더니 MRI상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 이외에 특이한 소금 없음. 그 디스크 튀어나온 것 때문에 아파지신 게 맞습니다. 그 디스크 튀어나온 게 신경에 자극을 줬거나 디스크 상태 변하면서 염증 물질이 나와서 염증 물질이 신경을 자극을 준 게 맞는데요. 환자분이 앞으로 숙일 때 악화됐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숙일 때 초기에 디스크 형태 변화가 있으시면서 숙일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면서 현미경적으로 조금 더 미세하게 더 튀어나오게 되면서 통증이 있으셨던 게 맞습니다. 현재 다리 저림은 없고 그럼 이게 신경도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누르지 않으면 대부분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한번 통증이 생기면 계속 아플 거라 걱정하는데요. 어떤 통증도 계속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통증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동물이 자연계에 살아남기 위해 습득한 진화의 결과일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상태가 나쁘다고 아픈 게 아니에요. 상태가 더 나빠지려고 할 때 아픈다. 상태 변화가 생길 때 이걸 하지 말라고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만 더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분이 다리 저림이 없다는 게 디스크가 들어간 거랑 꼭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그랬으면은 팽윤이지 안에 있게 찢어져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냥 디스크 껍데기가 늘어난 정도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건 거의 그대로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 불편감이 악화되는 느낌. 디스크가 안 아문 상태입니다. 디스크가 신경에 대한 자극은 주지 않지만 디스크 자체가 제대로 아물지 못해서 디스크가 충격 흡수를 잘 못하면서 그 디스크를 싸고 있는 옆에 뼈 쪽에 힘이 전달될 때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 내부의 퇴행으로 주변으로 염증 물질이 나와서 아프신 걸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하셔야 될 거는 운동은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동은 통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증을 안 일으키는 거는 휴식, 주사, 시술, 수술은 꼭 그렇게 쓰기는 좀 힘들고요. 휴식, 주사, 시술 이런 것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고요. 운동은 하면 무조건 더 아파집니다. 근데 운동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통증이 다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된 걸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통증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이 헬스를 하시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환자분께서 허리 불편감이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 불편감이 약간 코어를 단련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코어 근육이 협응력 있게 내가 숙였다 폈다 할 때 물건을 들 때도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크게 증가하지 않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중량 운동 헬스를 하시는 거는 환자분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통증이 없는 것 같아서 헬스를 하는 것까지는 반대를 하진 않는데요.
중량 운동 한다기보다는 브릿지나 그런 걸 통해서 코어의 협응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을 기르는 쪽으로 먼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은 증량 진행이 돼서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 자체가 통증이 없다면 중량 운동을 조심스럽게 시작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육통은 이기고 참고 운동을 해서 극복해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통은 통증이 있어야지 근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관절통, 신경통을 참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한 지인분들이나 누군가가 내가 그걸 참고 했더니 좋아졌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말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참고 하다가 사고가 나십니다. 그거를 나는 해서 좋아졌다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널리 얘기하시는 거는 그게 안 되고 불행한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조금, 일반인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 믿고 누군가가 강하게 운동했다가 큰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그냥 하체나 코 협응력 위주로 헬스를 하시다가 내가 무거운 거 들 때도 안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중량 운동을 하셔야지, 중량 운동을 통해서 허리 아픈 걸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윤찬식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수험생입니다.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가는 게 좋을까요? 밤에 하는 게 좋을까요? 또 헬스장 런닝머신으로도 야외 걷기와 비슷한 행동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좀 재밌는 말씀이지만, 수험생이시면은 원래, 그러니까 수험생이면 젊으신 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걷기 운동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수험생이시면은, 그러니까 1시간 그게 너무 길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원래 그러니까 걷기 운동은, 일반적인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약한 버전의 유산소 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걷기 운동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기 시작한 게 노인분들이 너무 활동량이 떨어지시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누구한테나 쉽게 권할 수 있는 약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원래 얘기를 하는 거지, 젊으신 분이, 수험생이면 젊으신 분일 가능성이 큰데, 젊으신 분이 걸어서 유산소 운동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면 시간 없으신데 1시간이나 걸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환자분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걷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클리어링이나 뭐 정신적인 감화 효과나 오히려 공부를 더 잘게 하고 몸을 어리를 더 맑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걸으면 좋은지 밤에 좋은지는 환자분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아침에 걷고 공부하시는 게 머리가 더 맑으면 아침에 걷고 하시고, 밤에 걸으시는 게 밤에 잠을 잘 자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시면은 밤에 하시는 환자분 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오래 앉아있는 수험생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면은요, 그냥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틀에 한 번 정도씩 30분 내외로 달리기 하실 걸 더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달리기. 뭐 시간도 훨씬 더 적게 들고요. 이게 달리기라는 게 코어 강화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걷기는 자세를 아주 정성껏 잘 잡고 운동을 해야지 코어 강화에 효과가 있고 숨쉬기 훈련이랑 같이 병행돼야 효과가 있지, 걷는 것만 가지고 코어가 잘 강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꾸부정한 자세를 걸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달리기는 꾸부정하게 달릴 수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조깅하는 게 오래 앉아 계시는 수험생분한테 오히려 오래 앉아있으면 생길 수 있는 허리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헬스장 런닝머신도 야외 걷기가 뭐 당연히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험생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야외를 걸으시는 게 정신적 감화가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으시고요. 근데 달리기라든지 계획적인 운동량을 채우는 데는 그 헬스장에서 뛰시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획적으로 어떤 운동, 달리는 폼을 교정한다거나 내가 운동량을 정확히 어느 정도 딱 맞추는 데는 헬스장에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저는 보통 수험생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야외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아드님께서 백혈병 투병 중이신데
스트레이트 복용으로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왔어요. 아직은 초기라고 하지만 서 있다 앉을 때는 통증이 있는 정도입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반신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근육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이 괴사란 말씀을 들으면 너무 겁이 나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생각 너무너무 안타까워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20대 고관절 괴사가 돼서도요, 60대까지 인공관절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괴사가 됐느냐가 괴사가 된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괴사된 고관절이 무너지지 않게 살살 무너지는 속도만 느리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그러니까 고관절 치환술을 할 때 보면요, 고관절이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거의 없는 경우처럼 보이는 데까지도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뭐 그렇게 뭐 활발한 스포츠는 못 하시겠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속도가 느려지기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낫고 싶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기 싫으니까 너무 낫고 싶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검증 안 된 치료를 노력해봤자 그거는 검증 안 된 치료여서 노력하시는 게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무리가 안 되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살 쓰면은 20, 30년 그냥 쓰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20, 30년 그냥 쓰신 분들 되게 많으니까 그냥 무리하지 않게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고 스테로이드 쓰는 약 그냥 백혈병 치료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그냥 관리하시는 정도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그냥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픈 거 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무혈성 괴사 직장에 출근이 안 되면 수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못 하겠으면 환자분들이 무혈성 괴사가 있잖아요. 저 외래로 오셨다가 그럼 나 결국은 수술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언젠지 모르겠다. 지금 걸어 들어오신 정도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내가 이 고관절 가지고 직장 생활이 안 될 거, 아프긴 한데 직장 생활이 될 것 같으면 참아도 되는 거고, 아프셔서 내가 직장 생활이 안 되겠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픈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내가 아파서 직장 생활을 사회적 기능을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럴 때 다시 수술하러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관리하는 정도, 마음을 편안하게 무리 안 되는 일 하면서 차분하게 관리시면 꽤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예민하고 아프면 되게 불안해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더 오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관리는 아니라 그냥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것만으로 뭐 특별한 아주 대단한 치료를 안 받고 뭐 줄기세포 같은 거 안 넣어도 20, 30년 버티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혈성 괴사란 거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진단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으면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0525님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세길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받고 이 2달 전부터 다시 허리가 아프셔서 세길병원 재방문 후 조금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뒤에서 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셔서 허리가 조금 더 아파지셨는지 문의드렸네요. 지금 한방병원 입원 중이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환자분 상태를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말한 그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허리가 아픈 건지 다리가 저린 건지 신경통인 건지 허리뼈 자체가 아픈 건지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허리뼈가 아프신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제가 신경이 아파진 경우가 명확하면은 제가 MRI 찍고 다 검사를 하고
활동량, 그러니까 허리뼈가 아픈 거는 대부분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수술이나 그런 걸로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조금 더 나빠졌다고 얘가 조금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들으셨다면은 디스크 사이 간격 같은 게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 그런 쪽으로 설명한 걸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은 허리 자체를 생활 습관이나 재활로 잘 관리하셔야 된다. 아랫배에 힘주고 숨 쉬는 거 잘 하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유산소 운동하시라,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큰데요. 보통은 지금 너무 불편하시면 입원에 뭐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계실 수는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게 너무 과도하게 쉬게 됩니다. 이거 정서적인 안정은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신 동안 되게 불안해 하세요. 내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입원시켜 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당장 통증 치료엔 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입원시켜 드리는 게 환자분을 자꾸 환자라고 인식시켜 드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시면 안 돼요. 저는 언제나 환자분들한테 더 심해졌다고 하지만 환자분한테 해결을 하실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 그걸 우울해져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 쪽으로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의 자극만 있어도 너무 쉽게 우울해지고 의욕을 잃어하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게 아니시면 0525님께서는 어머님 웬만하면은 입원시키지 마시고 댁에서 고기 많이 드시고 활동량 늘어가고 아랫배 힘주고 숨쉬는 생활 습관 잘 유지하시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머님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자꾸, 그러니까 뭐 큰일이 아니 자꾸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자꾸 약화시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오랫동안 걸어 다니는 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활을 잘하는 게. 이게 재활을 잘하려면 불안해하면 재활을 못 하거든요. 내가 뭐 어디까지는 아프고 어디까지는 안 아픈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서 덜 아픈 정도까지 하면서 활동량을 최대한 늘리려면은 내가 불안해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덜 아플 때, 아프지 않을 때의 불편감 상태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오래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너무 심하면 조금 어머니 좀 경과 보셨다가 댁으로 모셔서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다고, 아프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 진짜로 문제 있으면 MRI, CT 찍고 수술을 다시 하면 다시 해야지 그냥 나빠졌다고 그냥 말씀하고 보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더 스스로 좀 관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쪽으로 어머니를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환자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마음이 약해지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 겨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84세인데 오른쪽 발목이 가렵고 잠을 못 주무십니다. 종아리도 가려우시대요.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어느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일단은 가을 겨울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통 허리가 많이 굽었으니까, 허리가 굽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허리가 굽으면 보행 거리가 안 나옵니다. 보행 거리가 안 나오세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활동량이 줄어드시면 점점 더 협착을 더 못 견디게 되세요. 허리가 많이 굽는 추세이시면은 협착증을 진료하시는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다리가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는 피부과적인 문제보다 오른쪽 다리만 가벼우시면 그거는 협착증에 의한 신경이 눌린 거에 대한 이상 감각일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협착증에 대한 진료를 보시는 게 맞고요. 84세 정도의 어르신인데 보행이 잘 안 되신다면은 열어서 수술하시는 분은 거의 손을 못 댑니다. 무조건. 열어서 84세 어르신을 열어서 감압을 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병원,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열어서 수술하는 게 몸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이나 단방향 내시경도 하시는 분이 있긴 있으시니까 양방향 내시경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내시경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수술이 가능한 선생님을 찾으셔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허리가 많이 굽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고요. 잠을 못 주무시면 우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십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너무 나빠지기 전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치료가 있는지 뭐 내시경 치료를 좀 전문 숙달되게 하시는 병원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보셨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구님이 질문 주셨네요. 발이 저린 것도 디스크 증상인가요? 예. 이게 질문자, 그러니까 발만 저린 거는 디스크 증상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스크 증상은 발만 저리진 않습니다. 발도 저린 거죠. 그래서 발이 저린 건 디스크 증상이 맞는데 이 뒤에 붙어 있는 거에 뭐냐에 따라서 디스크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척추 신경에 따라 눌려서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부터 허벅지부터 종아리에서 발까지 내려가고요. 이게 옛날에는 엉덩이부터 아프다가 허벅지 종아리가 아프다가 이제 엉덩이는 안 아파지고 발만 아픈 거는 그거는 디스크라기보다는 협착증의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번 더 엉덩이나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기색이없이 발만 저린 거는 그냥 뭐 족부 근처에서 신경이 눌린 거거나 말초신경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지 이 부분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려면은 그래서 환자분들 의학정보자 발만 저린 걸로 막 찾아보시면은 이게 산으로 갑니다. 이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고 질문을 받으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재인님, 허리 디스크 카페에 보면은 신전 운동, 허리로 숙이지 말기 등 오래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 허리가 굳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증상은 신경 안 쓰셔도 되나요? 신전 운동으로 허리를 숙이지 말기 등을 오래,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서 허리를 굳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신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평소에 허리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 누구나 신전이 됩니다. 근데 그 신전 운동을 하는 건 대부분 과신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골반 위치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신전을 만들어 버리면은 허리에 과도한 긴장만 주고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피기가 원래 어려운 질환인데 그걸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억지로 피면은 신경에 자극만 더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신전 운동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한테 나쁘진 않지만 협착증 있으신 분이 숙이지 않는 건 찬성인데요. 적극적인 신전 운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골반이 보통 협착이 있으시면 골반 정경사가 다 있으세요. 골반이 앞으로 무너져 있는데 위만 뒤로 펴버리면은 허리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신전 운동보단 꼿꼿이 몸을 세우고 걷는 코어에 힘을 주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걷는 형태로 지내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신전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주의가 환기돼서 덜 숙이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긴 한데 적극적인 신전 운동은 협착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고려할 점이 너무 많아서 환자분들이 그냥 신전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현명하게 신전 운동하기 어려운 저는 매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지아리님, 세균에서 감압을 한 지 몇 달 남았는데 아직 통증이 남았어요. 운동을 하면 통증이 많이 줄고 안 하면 다시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해서 완전히 통증에서 벗어날까요? 아유, 오늘 제가 환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운동을 하면 통증이 다시 주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환자분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불편하신 건 보통 코어가 떨어져서 허리를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고요. 밤에 아픈 거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인 경우가 많고요. 낮에 활동할 때는 아픈 거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근데 환자분이 운동할 때 비교적 괜찮으시다면은 허리 자태는 근본적으로 괜찮다고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은 다시 아프다는 건 보통 이게 뭐냐면은요. 환자분들 그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협착증으로 제가 수술하실 정도가 대부분 환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감각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프던 게 없어지고 나면 감각신경 손상에 대한 느낌은 있거든요. 원래 허리 치료를 할 때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하나도 안 아픈 건 언제나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통각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걸 통증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불편감은 계속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 환자분이 운동을 하면 통증이 많이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환자분이 이렇게 운동해서 통증이 준다고 그러시면 운동량을 계속 늘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다른 문제를 또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통증 자체가 혹시 밤에 야간통을 많이 동반하시면은 간혹 뭐 저희 병원 오시면 항불안제나 신경성 통증 완화제 같은 거 드시면은 좀 통증 자체가 좀 좋아지실 거고요. 내가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것만 아니시면은, 그리고 밤에 수면 장애 있을 정도가 아니면은 무조건 더 좋아집니다. 무조건. 왜냐하면은 제가 환자분들 말씀드릴 때 피부에, 그러니까 신경이 세게 눌리고 있으면, 신경이 눌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뭘 구별을 못 하냐면요. 뭘 구분을 못 하냐면은 이게 꼬집어서 아픈 건지 피부에 상처가 나서 아픈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누른 걸 딱 떼잖아요. 그럼 피부에 상처 난 것 때문에 아픈 것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쓰라려요. 근데 이게 점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특징은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똑같이 쓰라리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운동할 때는 안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운동할 땐 안 느껴진 거지, 운동할 때도 그 느낌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걸 없애려고 자꾸 신경을 쓰시면은 스트레스는 자꾸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단지 혹시 좀, 그러니까 1, 2년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통증 자체가 밤에 주무시기가 힘들 정도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면은 약물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지면 점점 더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프리에자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의학 정보를 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언제나 의학 정보는 뭐가 얼마나 더 많은지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의 기반으로 임상의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학적 정보를 접할 때 통계적으로 뭐가 더 빈번한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논리를 뛰어넘는 이거랑 이렇게 조합하는 식으로 논리를 짜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일상적인 판단보다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아프신 분들이 찾아보니까 불안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럼 결론이 나쁜 쪽으로 나거든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의학 정보를 찾아보실 때, 제가 환자분 확실히 유압이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압이 꼭 필요한 경우 거의 없으니까 허리 불편하시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더 좋은 쪽, 내가 의학 정보를 해석해서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그게 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더 맞는 얘기입니다. 나쁜 쪽으로 해석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세요. 그러니까 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면서 언제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